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껏 평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많은 친척들에게서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과잉 보호가 숨막혔고 남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싫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른들의 과잉 보호가 저를 곤란에 빠뜨릴 것만 같은 불안함을 내내 느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왜 불길한 예감은 적중률이 높고 빗나가는 일이 없는 걸까요? 온실 속 화초에서 자란 저는 세상 물정을 배우지 못한 건지 얼마 전 이 어린 나이에 이혼 아닌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굴 탓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게 저와 저희 가족들의 합작이라는 생각도 들어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약속과 달리 너무 이르게 세상 밖으로 나온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때부터 저를 향한 가족들의 애지중지 사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유리가 아무리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애미 너 유리 끼니 안 거르고 잘 먹이고 있어? 옳게. 애가 입이 짧아도 어떻게든 먹여서 살도 찌우고 해야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성장 호르몬 주사 좀 놓아주든가. 유리도 올케처럼 허약한 몸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래? 말해봐야 뭐하니. 우리 입만 아프다. 애미라는 게 애가 또래에 비해서 작고 약하면 비싼 보약을 먹여서라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야 될 텐데 가만 보니까 얘는 지 새끼한테 큰 관심도 없어 보여. 부모님들께서 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참견을 했던 사람은 할머니와 고모였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낳은 후 그 두 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엄마 자체도 키가 작고 매우 마른 허약한 몸이라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인데 할머니와 고모가 매일같이 엄마를 괴롭히니 엄마의 몸은 그걸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리 애미 또 입원했다니? 도대체 왜 또 입원했대? 이번엔 어디가 아파서 입원한 거야? 애 키우는 사람 몸이 저렇게 허약해서 되겠어? 저럴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허약한 며느리 들어오니까 내 새끼랑 우리 손주만 고생하고 있네. 아유 엄마, 부탁인데 유리 엄마 앞에선 뭐라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유리 엄마라고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안 그래도 아파서 서러운데 너는 몸이 약하니 어쩌니 하면 유리 엄마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유리 엄마가 유리 어떻게 키우든 상관 마시고 가만히 두시고요. 어떻게 가만히 둬? 애를 이 모양 이 꼴로 키우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지켜만 보냔 말이야. 나는 차라리 유리를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 심정이야. 유리 지금 몸무게 몇 킬로야? 아직도 20kg 못 넘기고 있지? 하필이면 약해 빠진 자기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어떡하면 좋니? 할머니는 제 몸이 허약한 것이 다 저희 엄마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던 저희 엄마를 제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욱더 미워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고모에게 몇 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는 결국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고 원인 불명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석필이가 옳게 데려왔을 때 내가 이 결혼 반대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옳게 집이 잘 살기래. 아니면 옳게가 능력이 좋아. 그렇다고 건강하고 싹싹한 성격도 아니었는데 왜 그 결혼을 하게 내버려둬서 우리 석필이를 호래비로 만드는 거야? 낸들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한 거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집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 아휴, 그래도 내 새끼 호래비 만들 바에 1, 2년 연 끊고 사는 게 낫지. 우리 석필이랑 우리 유리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할머니와 고모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인이 된 엄마를 욕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할머니와 고모가 원망스럽고 밉긴 했지만 차마 그 두 분과 연을 끊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마 없이 홀로 남은 어린 저 때문이었죠. 엄마, 유리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니까 절대로 견과류 들어간 음식 먹이면 안 돼요. 유리 그거 먹는 순간 응급실 가야 돼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대도. 유리 엄마보다 내가 유리 더 잘 돌볼 거야. 그리고 네 처 병원에 누워있을 때 유리 본 사람이 나인 거 너 잊었니? 그리고 너희 누나도 와서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랑 누나가 유리 오냐오냐 하면서 다 받아주면 안 돼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들이 꼭 버르장머리 없고 그렇다는 말이 많던데 그게 할머니가 다 받아줘서 그런 거래요. 엄마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냐 받아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어서 출근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혼자서 저를 키울 수 없었던 아빠는 저를 할머니와 고모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유리는 절대로 올케처럼 되지 않게 잘 키워보자. 내가 볼 때 올케도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 집 부모들이 잘 못 먹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안 그래도 애한테 좋다는 보약이랑 영양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너도 괜찮은 한의원 있으면 한번 알아봐라. 유리는 절대로 지 엄마처럼 죽게 해선 안 돼.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잖아. 유리까지 잘못되면 우리 석필이 절대로 맨정신으로 못 살아. 그리고 유리가 건강해야지 석필이가 다음에 데려올 여자가 걱정 안 하지 않겠어? 할머니와 고모는 저를 엄마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며 몸에 좋다는 온갖 양약과 한약을 구해와 저에게 먹이셨고 또 어찌나 유난들이셨는지 제가 조선시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리야, 할머니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했지? 네 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주 약해서 넘어지면 무조건 부러진단 말이야. 아이 엄마, 저 나이에 어떻게 안 뛰어다녀요? 무릎 보호대도 하고 했으니까 한두 번쯤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애한테 뛰어놀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에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야 키도 크고 한다고요. 요리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알아서 키우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유리 뼈가 약해도 너무 약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야. 제가 어릴 땐 할머니와 고모의 과잉보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고 고모가 먹이는 음식이라면 뭐든 잘 받아 먹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제 소풍에 몰래 따라온 할머니와 고모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야, 조유리, 저기 있는 사람 너희 할머니랑 너희 고모 아니야? 너 왜 소풍에 할머니랑 고모 데리고 왔어? 그러게, 저 할머니 조유리 할머니인데? 조유리 너 마마거리라서 할머니까지 소풍에 데리고 오는 거야? 할머니와 고모의 과잉보호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저는 할머니와 고모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와 고모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고 제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심하게 저를 과잉보호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혹시 체육 선생님에게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유리 몸이 많이 약해서 이 체육 시간에 오래 달린다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는 일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육 선생님이 알아서 조절하시면서 수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입학한 친구 중에 유리랑 체격 비슷한 친구들 많아서 괜찮으실 거예요. 유리가 왜소한 편이라 걱정되시겠지만 이때가 가장 많이 크는 시기인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도 또래만큼은 클 거예요. 아이, 선생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유리가 약해도 얼마나 약한데요. 제발 제 말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체육 선생님한테 우리 유리 운동시키지 말아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중학생쯤 되면 키울 만큼 다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조금은 품에서 놀아주실 만도 한데 할머니와 고모는 제가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상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리야, 할머니가 전화 오셨던데 할머니가 유리는 수학여행 못 보내주실 것 같다고 하시던데 유리도 알고 있었니? 유리 네가 제출한 동의서에는 수학여행 보내줄 수 있다고 아버지 서명이 적혀 있긴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리는 알고 있을까? 저희 할머니 말은 무시하셔도 돼요. 아빠가 가도 된다고 하셨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조금 유난이셔서 그러신 거예요. 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화를 내시더라. 수학여행엔 절대로 못 보낸다고. 유리 수학여행 보내면 할머니가 학교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하시던데 유리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 볼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와 고모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의 모든 외부 활동을 차단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친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공부에도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유리 너 대학교는 무조건 대구 안에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집에서 통학하고 할머니랑 고모랑 네 밥 챙겨줄 수 있지. 너 설마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갈 생각은 아니지? 할머니, 나는 대구에서 대학 다닐 생각 없어서 이미 다른 지역에 원서 넣었어요. 대부분 다 경기도로 넣어둬서 아마 다 대학은 경기도로 가야 할 것 같아. 학교를 경기도로 가면 할머니랑 고모가 따라가질 못하잖아.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교를 죄다 경기도로 지원한 거야? 아니, 그리고 지원하기 전까지 할머니랑 고모랑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나 내년이면 성인이야. 성인 돼서도 할머니랑 고모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나 더 이상은 할머니랑 고모 보호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할머니와 고모가 쫓아올 수 없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버렸습니다.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만 벗어나면 나도 드디어 자유를 얻은 파랑새처럼 훨훨 날아다니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미주신경성으로 툭하면 쓰러지길 반복했습니다. 유리야, 너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할 거면 그냥 학교 접고 집으로 내려와. 내년에 다시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재입학하는 걸로 하자. 고모,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할게. 걱정시켜서 미안해. 대학생이 된 제가 퍽하면 쓰러지자 할머니와 고모는 저를 대구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죽어도 가족 품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든 건강해지기 위해 온갖 운동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아유, 또 삐셨어요. 환자분처럼 이렇게 병원 자주 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뼈가 약하긴 많이 약한가 봐요.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무슨 운동을 하든 뼈가 상해서요. 전에는 손목, 이번에는 발목, 지지난번엔 무릎 다쳤었죠?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수영은 뼈에 무리가 안 가기도 하고 유산소로는 최고의 운동이라 해보실 만할 거예요. 운동을 할 때마다 뼈가 다쳐 정형외과 단골이 돼버린 저는 의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영만큼 뼈에 무리 가지 않는 운동은 없다 하여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간 날 초급반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반에서 연령대가 조금 낮은 사람이 저희 둘밖에 없네요. 제가 그쪽한테 의지를 많이 해야겠어요. 저한테 의지를 하시겠다고요? 오히려 제가 의지를 해야 될 판인데 저한테 의지하시면 어떡해요. 그쪽이야말로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포함된 초급반의 수강생 대부분의 연령은 50대 이상이셨는데 유일하게 남편과 저만 20, 3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에게 많은 의지를 했고 만날 때마다 수영장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리 씨, 오늘 수영 끝나고 뭐 하세요? 바로 집에 가시는 거면 저랑 같이 샐러드 먹으러 가실래요? 여기 체육관 근처에 샐러드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오늘 수영 끝나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수영 끝나고 저랑 같이 가요. 남편과 저는 처음엔 수영 수업을 같이 듣는 수강생으로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수영을 끝내면 같이 밥을 먹기로 했고 어쩔 땐 산책을 하며 커피 한 잔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죠. 수호 씨는 어쩌다가 수영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남자들은 보통 수영보다 축구나 테니스 아니면 골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체육관이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제가 물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영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수영만큼 유산소 운동 엄청 되는 운동은 또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유리 씨는 어쩌다 수영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몸이 좀 많이 허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라도 건강해지려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해봤는데 운동만 하면 발목이 다치거나 손목이 다치거나 어디 하나가 꼭 다치게 돼서 조금 덜 다치는 운동 해보자고 해서 수영 시작하게 됐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자길 만나길 잘했다며 어쩌면 우린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씨, 어쩌면 저를 만나게 된 게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직업이 한의사거든요. 유리 씨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아픈 데 있으시면 제가 침 놔드릴게요. 어머나, 수호 씨가 한의사였다고요? 저는 사실 수호 씨가 매일 수영하러 나오고 수영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길래 직업이 없는 백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의사셨구나. 한의사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한의사가 맞긴 한데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서 백수도 맞아요. 개인 병원 차릴 생각이라 지금은 휴식 중에 있거든요. 남편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저희는 급속도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정말로 침을 가져와 제가 아파하는 곳에 침을 놔줬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저희는 동네 친구가 돼 밥만 먹는 사이가 아니라 좋은 날 같이 놀러도 가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꼭 연인이 된 것만 같아요.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남녀가 단둘이 벚꽃 보러 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연인 같은데 저희만 아무 사이가 아니네요. 가만 보면 남녀로 온 사람들 중에 저희 둘만 손 안 잡고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손 잡고 걸어볼까요? 커플로 온 사람들 중에 우리만 손 안 잡고 떨어져서 걷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느낌인데 저희도 저 무리에 한번 껴볼까요? 남편과 야간 벚꽃 구경을 하러 간 그날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정의만 안 내렸을 뿐이지 저희는 연인과 다름없는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오빠, 우리 수영장 사람들한테 우리 사귀기로 했다고 말하지 말자. 괜히 말했다가는 아주머니들한테 지나친 관심만 받게 될 거야. 지금도 우리 충분히 많은 관심 받고 있잖아. 아주머니들이 우리 잘 어울린다고 언제 사귈 거냐고 옆에서 닥달들이신데 우리 사귄다고 하면 분명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난리 들이실 거야. 나 수영장 아주머니들 보면 우리 할머니랑 고모가 떠올라서 조금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여기서 더 간섭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수영장 아주머니들의 관심과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의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 몰래 남편과 연애를 잘 하고 있던 중 제가 또다시 미주신경성으로 실신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유리야, 안 되겠다. 내가 한약방 가서 한약 좀 지어올 테니까 너 앞으로 내가 지어주는 한약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나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한약이라는 한약 다 먹어봤는데 한약이 나한테 안 맞는 건지 그거 먹고 괜찮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나 한약 엄청 잘 지어. 그러니까 나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어보자. 내가 전에 다니던 한의원에 젊은 여자 환자들이 너랑 같은 문제로 정말 많이 왔었거든? 근데 내가 지어준 한약 먹고 엄청 좋아졌다고들 해주셨어. 또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저는 한의사였던 남편이 지어준 한약을 남편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약을 너무 자주 먹어서 한약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이 지어준 보약을 먹었었는데 남편의 말대로 몸에 기운이 돌고 몸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먹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이랑 다르게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것 같아. 나 살면서 이런 느낌 정말 처음이야.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이런 느낌을 받고 사는 걸까? 너한테 잘 맞다니 다행이다. 이거 네 체질에 맞는 좋은 한약 재료만 써서 지은 거거든. 이거 다 먹으면 그때 봐서 또 지어줄 테니까 다 먹으면 말해. 몸이 건강해지니 정신도 맑아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들리지도 않았던 본가를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생기가 넘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유리야, 너 거기서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는 모양이다. 얼굴이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네. 고모가 보낸 반찬들이 입에 맞았니? 고모, 나 요즘 밥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어. 전에 고모가 보내준 것도 벌써 다 먹고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유리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야? 너 우리 몰래 뭐 좋은 거라도 먹고 있는 거니? 성격도 밝아지고 얼굴에 살도 붙고 사람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생기가 느껴지자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가족들에게 수영을 하다 만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한의사고 그 남자친구가 지어준 보약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겨우 30 넘었는데 실력이 엄청 좋은 명인가 봐. 그래서 그런지 벌써 개인 병원 개원 생각하고 있더라고. 유리야,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 남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 아니면 고모랑 할머니가 올라갈까? 할머니와 고모는 제게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남편이 너무 궁금했는지 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대구에서 경기도로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사진으로 본 것보다 인물이 훨씬 더 훤칠하시네요. 우리 유리 옆에서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몸 허약한 애 혼자 떨어뜨려 놓고 살아서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제가 유리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건강은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래도 될까? 그럼 자네를 우리 손주 사위라고 생각하고 말 편하게 할게. 우리 유리 지 엄마 닮아서 몸이 허약해서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아우, 이런 능력 좋은 한의사도 만나고 우리 유리는 지 엄마랑 달라도 한참 다르긴 한가 봐.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할머니와 고모는 갑자기 남편에게 개인 한의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인 병원을 개원할 생각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개원하는 거야? 개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그 개인 병원 개원할 생각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 개원하는 거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막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우, 심려라니.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개원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병원 개원하는 걸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셔서 투자를 넘어서 투기까지 하시는 분들이셔서 젊은 시절부터 돈방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셨죠. 그런데 그런 고모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난 날 한의원을 개원해 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고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오빠한테 병원 차려주겠다고? 그건 나도 부담스럽고 오빠도 부담스러운 제안 같은데. 그리고 우리들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네 남자친구인 걸 떠나서 이렇게 유능한 한의사한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야. 할머니랑 고모가 지금까지 너한테 몸에 좋다는 비싼 한약 수백 번 먹였는데도 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그런 너를 이렇게 만들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저만큼이나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모님, 그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한의원 개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는 조건으로 개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경험이 있어서 사실 이번 제안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어머,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근데 나는 누굴 이용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자고 투자해주겠다고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 제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 좀 해줘. 괜히 고모의 도움을 받고 남편이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평생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도 저희 고모에게 참견당하고 살아야 할까봐 처음엔 저는 고모의 제안을 받지 않고 남편 스스로 한의원을 개원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오빠, 병원 진짜 언제 개원할 생각이야? 지금 일 쉬고 있는 지도 벌써 1년이나 됐다고 했잖아. 어디서 개원할지 동네는 알아봤어? 유리야, 사실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한의원 차릴 돈이 없어. 그때 할머님이랑 고모님 오셨을 때도 살짝 말했지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병원 개원 못하고 있는 거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오빠 돈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개인 병원 차릴 생각을 했었어? 대출 받고 아는 분들한테 투자 받아서 개원할 생각이었어. 나한테 투자해 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일을 그만둔 건데 그분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투자를 못 해줄 것 같다고 하셨거든. 돈이 없어 병원 개원을 못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고모에게 참견을 좀 당하더라도 남편의 개인 병원을 개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 좋은 남편이 병원만 개원한다면 병원 밖에서 줄을 설 정도로 환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고모랑 고모부 도움 받아서 병원 개원해보는 게 어때? 나는 오빠가 병원만 차리면 오빠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가족도 아니고 너희 가족들한테 도움받는 건 너무 죄송스럽고 또 조심스러워서 말이야. 전 여자친구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할머니랑 고모는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내 남자친구한테 절대 사기치거나 상처 주는 일 같은 건 안 하실 거야.
고모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병원을 개원하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에게 청혼을 하며 그럼 결혼을 먼저 하자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너한테 청혼하는 건 아니야. 이미 전부터 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 가족들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걸 보면서 더더욱 확신했어. 우리 결혼하자, 유리야.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라 너무 당황스럽지만 기쁘다. 그럼 우리 이제 부부 되는 거야? 내가 평생 네 옆에서 네 건강도 챙겨주고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노력할게. 내 청혼 받아줄 거지? 남편에게서 청혼을 받은 후 저는 가족들에게 저희의 결혼 소식을 전했고 남편과 저는 바로 집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사실혼 부부가 되는 거야. 오늘부터 서로를 단순한 연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 아내라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자. 남편과 저는 집을 합치면서부터 이미 결혼한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영장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들에게도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어쩐지 둘이 너무 붙어 다닌다 싶더라니까. 이렇게 멋있고 예쁜 젊은 남녀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정분이 안 나겠어? 났어도 벌써 났어야지. 둘이 길어봐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여. 근데 벌써 결혼을 해? 요즘은 최소 2년은 만나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던데. 둘 다 성격이 엄청 급한가 보네. 아우, 그게 무슨 상관이여. 우리 어릴 때도 만나자마자 결혼한 부부 수두룩 빽빽했는데 1년이면 오래 만났지 뭐. 남편은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고 난 후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처가 도움을 받고 개원하는 병원인 만큼 결혼식은 올리고 도움을 받아야 뒷말이 나와도 적게 나오지 않겠냐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오빠 가족들한테도 인사드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오빠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우리 같이 살고 있다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닌데 사실 나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너랑 장인어른이랑 할머니 고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거든. 할머니 생신이라 남편과 함께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는다는 말에 고모가 의아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왜 안 계셔? 분명 우리한테 부모님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유리는 자네한테 부모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 두 분 다 살아 계시긴 계시는데 연 끊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되시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의사가 돼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부모님 의견을 무시하고 한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된 거고요. 어머,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나였으면 내 새끼가 양의사든 한의사든 의사가 되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됐다. 부모님은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한의학을 전 세계로 알리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건 허준이 부활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이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게 된 이유를 말을 하다 남편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남편의 꿈 이야기까지 듣게 됐는데 남편의 꿈은 한의학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 병원 개원 후에 병원이 자리 잡으면 미국으로 진출할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한의학이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이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미국 시장을 잡는 겁니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고모와 고모부가 눈을 반짝였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까지 남편의 병원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방, 그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윤서방 잘 되건 우리 덕이 크다는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돼? 당연하죠. 저는 유리 가족분들이 제가 예뻐서 병원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게 되면 투자해 주신 유리 가족분들에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유리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엄마랑 내가 유리한테 매달려 살았던 게 헛구생이 아니었어. 우리 유리 덕분에 윤서방 만나고 윤서방 덕분에 우리 가족들 돈방석에 앉게 생겼잖아. 돈 욕심이 많은 고모는 남편에게 투자를 해 큰 돈을 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게 남편과 저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 덕분에 남편도 10원 하나 안 들이고 개인 병원을 얻을 수 있으니 고모 말대로 이건 가족들끼리 상부상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유리야, 그 고모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 가족들 꼭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아까 고모님이 너보고 네가 가족들 복덩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는 내 복덩이야. 너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만 흘러가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너 만나고 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다니까 다행이다. 나도 오빠 만나고 난 이후로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 나한테도 오빠는 복덩이야. 그렇게 치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덩이 같은 존재라는 거네? 남편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개인 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바로 결혼 날짜와 식장을 잡았고 남편이 개원할 병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었죠. 근데 아가씨랑 총각은 언제쯤 결혼식 올릴 생각이야?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결혼식도 얼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여? 총각 직업도 한의사라면서 돈 없어서 결혼식 못 올리는 건 아닐 테고 왜 아직도 결혼식 소식이 없어? 저희 올 가을에 식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 구청 가서 혼인신고부터 올리기로 했고요. 나중에 청첩장 나오면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으시면 와주세요. 아유, 당연히 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 아줌마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축의금도 내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와줄게. 당시 제 머릿속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과 행복할 미래만 담겨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나 병원 인테리어 어떻게 됐나 보러 가야 돼서 병원 갔다가 바로 구청 갈 테니까 이따가 구청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알겠어. 요즘 인테리어 시공 말 많던데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와. 나는 택시 타고 구청으로 갈게. 남편과 서로 부부라 생각하고 산지도 이미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 법적으로도 정식 부부가 된다고 하니 너무 설레었던 저는 그날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혼인신고하는 날이라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설렘 한가득 안고 택시를 타고 구청으로 향하던 중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유리 씨 핸드폰 맞나요? 조유리 씨, 오늘 남편분이랑 혼인신고하러 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직 혼인신고 하시기 전이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걸자마자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유리 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하면 안 돼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그 전에 저부터 만나주면 안 될까요? 누군지도 안 밝히시고 전화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설마 제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 건가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조유리 씨가 모르는 윤수호 씨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유리 씨가 모르는 윤수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장난 전화라고 하기엔 느낌이 너무 싸했던 저는 택시를 돌려 전화 준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이 생겨 늦을 것 같으니 구청에서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저를 만나자고 전화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 안내센터에 계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아주머니셨어요? 도대체 제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계시길래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고요? 회원정보 뒤져서 알아냈어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조유리 씨가 그 인간이랑 혼인신고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도대체 제 남편에 대해 뭘 알고 계시길래 혼인신고하는 날 저를 부르신 거죠? 아주머니 그동안 제 남편에게 아는 척도 안 하셨고 제 남편도 아주머니를 모르는 것 같던데요. 윤수호 씨 그 사람 직업 한의사 맞죠? 제 조카가 윤수호 씨가 지어준 한약 먹고 사지마비가 온 피해자예요. 윤수호 씨가 지어준 한약 먹고 마비가 온 환자만 해도 7명이나 된다는 거 조유리 씨 알고 계셨나요? 남편이 지어준 약을 먹고 마비가 온 환자가 7명이나 된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정신 나간 아주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설마 제 남편한테 흑심 가지고 계셔서 저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 조카가 그 인간이 만들어준 한약 먹고 사지마비가 돼서 병원에 입원한 지 2년이나 됐다고요. 제가 윤수호 씨 얼굴을 아는 이유는 그 인간 재판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고요. 애까지 딸린 제가 미쳤다고 총각한테 흑심 품고 이짓거리까지 하겠어요? 조유리 씨가 이렇게 못 믿을까봐 싶어서 그 당시 윤수호 씨 관련된 기사까지 스크랩해왔어요. 아주머니는 증거라며 남편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내밀었고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나서야 아주머니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윤수호 씨 원래는 개인병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지마비, 안면마비, 하반신마비 온 환자가 7명이나 나왔고 그 일로 병원이 망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인간이 조유리 씨한테 뭐라고 말했는진 모르겠지만 조유리 씨한테 했던 말들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인간 재판받고 병원 문 닫으면서 자기 부모님들이랑 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한의사가 돼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내쫓았고 그 바람에 연 끊고 사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거짓말이죠. 그 인간이 싸지른 똥 그 부모들이 처리해주다가 집안 쫄딱 망해서 아들이랑 연 끊고 사는 거예요. 그 후로 윤수호 씨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남편의 과거 이야기에 온몸이 굳어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인간이 이번에 처가 도움 받고 개인 병원 차린다고 수영장 수강생들한테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알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유리 씨, 제발 그 인간한테서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아직 혼인신고하기 전이라면서요.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그 인간한테서 도망가시라고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주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로 그런 처방을 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항소심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그 인간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처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인간이 마비시킨 환자들 전부 다 20대 젊은 여성들이고
그 피해자들한테 약을 처방해 주기 전에 윤소 씨가 그 피해자들한테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수영장 안내센터 아주머니는 자리를 뜨기 전 저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네며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제 조카 담당 변호사예요. 이분한테 가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조효리 씨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쪽 선택에 달렸어요. 제발 그쪽은 우리 조카처럼 당하지 말고 도망가세요. 아주머니를 만난 후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뒤 고모에게 연락해 고모와 함께 남편 한약 피해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변호사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날 바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와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오빠, 지금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오빠가 지어준 한약 먹고 마비 온 여자 환자만 해도 7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오빠가 자기 고백을 거절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약을 지어줬다고 주장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한테 재판 중에 있다는 거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알면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서 거짓말한 거였어. 미안하지만 지금 이 말도 거짓말인 것 같아서 나는 오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고모가 오빠한테 차려준다고 했던 그 병원도 없던 걸로 할게. 파혼하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름 돋고 무서워 남편에게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제가 남편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저에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실혼인 거 너 잊었어? 네가 이렇게 나랑 끝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관계 이대로 쉽게 끝낼 순 없어. 우리 관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단 말이야. 너 이대로 나 버리고 가버리면 나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재산 분할할 수 있도록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사실혼을 주장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나는 오빠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해도 내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도망쳐 본가로 돌아온 저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 저에게 지어준 한약 성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맡겨봤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남편이 제게 지어준 한약에는 마비가 된다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약이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도망쳐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온 저는 몇 달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남편의 정체를 알려준 수영장 안내센터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리 씨, 그 인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았어요. 그 인간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들한테 그런 약을 지어줬다는 증거가 나왔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고백 거절해서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약을 지어줬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남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쳐놓다니. 그 인간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인간한테서 도망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죠?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마비가 오는 한약을 지어줬다는 판결이 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날 실신할 정도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 내 인생이 얼마나 재수없길래 만나도 하필 그런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서 그런 범죄자를 만난 걸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 유리야, 네가 못나서 그런 인간 만난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
너한테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고모랑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할머니와 고모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본가에서 나와 홀로 서기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할머니와 고모의 보호 아래에서 산다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세장에 갇혀 사는 새의 인생과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날까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야지 굳은 살도 생기고 보는 눈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딪히고 자주 넘어지고 또 계속 쓰러지다 보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내며 저도 맷집 센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보호와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